그래도 이게 학습지에 있으니까 한번 그냥 알아두세요. GDP는 그 영토 내에 있다 보니까 외국인이 했든 자국민이 했든 어쨌든 영토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GNP라는 거는 그 자국민이 하는 건데 요거랑 대비가 되죠. 쌤이 안 나온다고는 했는데 GDP가 그 외국인이든 자국민이든 상관하지 않고 국내에만 한다는 게 포인트를 뒀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 내가 한국에다가 털이 잡고 빵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한국 GDP에 포함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자, 만약에 그 미국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빵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는 국내 총생산에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근데 만약에 또 만약에 내 친구 중에서 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이라는 사람이 프랑스로 건너가가지고 빵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거는 영이라는 한국 사람이 빵을 만들었지만 그걸 프랑스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 GDP에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러면 영희가 프랑스에서 빵 만들었으면 이건 어디 GDP에 포함이 될까요? 프랑스 GDP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경제성장이라는 건 뭐냐? 뉴스 보면 경제성장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이거는 재화 서비스의 총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 그러니까 GDP가 증가를 하겠죠.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왜냐면 그 최종 생산물의 가치니까 이 생산량이 늘어나면 GDP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GDP가 늘어나면은 경제성장을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물가의 변동을 제거한 실질 국내 총생산의 증가율로 측정을 한다. 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뭔 소리인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어쨌든 뭐 알아서 잘 측정을 한다는 소리겠죠. 예, 뭔 소리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예, 인강 짓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닌데 어쨌든 아니 뭐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지 뭐 어떡해요. 경제 성장의 긍정적인 측면, 일자리랑 소득이 늘겠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 성장에 대해서 이게 또 학습지에 문제가 나왔었는데 경제 성장은 실업을 줄여준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실업을 줄여줘요. 예. 경제 성장하면 일자리가 증가하니까 실업이 줍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약간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겠죠. 경제가 성장하면. 해가지고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데 부정적 측면. 일단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오염을 하겠죠. 뭐 화석연료 같은 거를 그런 발전기 돌리는데 많이 쓰다 보니까 자원 고갈되고 막 이산화탄소 나오면서 환경오염도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쾌적하지도 않고 우리 섬 잠기면 어떡해 하는 생존에도 위험이 됩니다. 그리고 또 빈부격차가 늘어나죠. 빈부격차가 늘어나서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빈부격차. 경제 성장을 하면서 꼭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빈부격차가 일어나서 안 좋은 일도 벌어질 수 있다. 그리고 한 국가가 어쨌든 성장을 하긴 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하긴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호황도 있고 불황도 있고 호황도 있고 불황도 있고 호황도 있고 불황도 있고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성장을 하는데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며 호황, 불황, 호황, 불황, 호황, 불황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어쨌든 성장을 합니다. 간단하게 나와있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물가. 뭐 뭔 소리인지 알겠죠? 여러 상품의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한 것. 평균을 했으니까 뭐 전반적인 가격 수준을 알 수가 있겠죠. 물가 상승 요인. 이거 알아두랬어요, 사회쌤이. 물가는 전반적인 이런 상품들의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니까 수요가 많으면 상승을 하겠어요? 아니면 공급이 더 많을 때 상승을 하겠어요? 수요가 더 많을 때 가격들이 상승을 하겠죠. 그러니까 봅시다. 수요가 공급보다 많을 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생산비가 늘어날 때, 생산비가 늘어나면은 그 공급자들은 그 손해는 보면 안 되니까 뭐 물건 가격들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통화량이 늘어났을 때도 같은 통화량이 너무 많아졌을 때도 물가가 올라간다. 통화량에 관한 얘기는 인플레이션 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 영향은 불리한 사람, 유리한 사람. 여러분 그 사회쌤이 보여줬던 그 사람 얼굴 하는 거 기억나시죠? 불리한 사람은 화폐자산 보유자. 물가가 여러 가지 올랐는데 예시를 또 한번 들어볼게요. 그 여러 상품의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한 것인데, 어쨌든 만약에 빵에 관한 물가면은 빵도 요 여러 상품 중에 하나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빵 가격이 올랐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심찬유가 만든 빵의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랐어요. 물가가 오른 거겠죠. 물가가 올랐을 때 화폐자산 보유자가 만약에 10,000원을 갖고 있어요. 10,000원을 가진 화폐자산 보유자가 원래는 이 10,000원을 가지고 물가 상승 전에는 빵을 10개를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물가가 올라가지고 같은 10,000원을 가지고 5개밖에 못 사 먹죠. 이렇게 가지고 화폐자산 보유자는 불리합니다. 그와 대비해가지고 실물자산 보유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죠. 그리고 채권자가 돈을 빌려줘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만약에 10,000원을 빌려줘요. 채권자가 빌려줄 때 10,000원은 빵을 10개를 살 수 있는 돈이었는데, 돌려받을 때 10,000원은 빵을 5개밖에 못 사는 10,000원이 된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의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채권자는 불리하고 그와 상대적으로 채무자는 유리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는 돈 받는 사람이죠. 돈 받는 사람인데 자기가 받는 돈은 똑같아요. 여기 약간 그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노동자는 만약에 1급으로 10,000원을 받아요. 10,000원을 받는데 이 사람은 원래 이 받는 10,000원을 가지고 빵 10개를 사가지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물가가 오르면서 이 사람은 똑같이 10,000원을 받는데 이제 빵을 5개밖에 못 사 먹죠. 그러니까 원래 10개 가지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데 5개밖에 없으니까 사는 게 힘들어졌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불리해졌고 상대적으로 노동자가 불리해지니까 자본가는 유리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리한 사람, 유리한 사람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학습지에 그 그림 같은 거 있으니까 거기에 동그라미 치고 세모 치고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도 한번 알아보세요. 그리고 물가가 상승했을 때 건전한 경제 성장이 저해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화폐 자산 보유자가 불리해지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 돈 넣어봤자 뭐야, 어차피 화폐 자산 계속 떨어지는데, 이래가지고 실물 자산에다가 사람들이 건전한 투자 말고 투기 같은 걸 합니다. 부동산 투기 이런 거를 막 하면서 건전한 경제 성장이 저하되게 되고 경상수지 약화, 이게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게 나도 그냥 프린트에 있어가지고 적은 거거든요. 만약에 프랑스산 롤케이크 있어요. 프랑스산 고급 롤케이크, 이게 5,000원이에요. 고급 롤케이크. 이게 물가가 오르기 전에는 심찬유가 만드는 소보루빵이 있었고, 소보루빵이 1,000원이었고 프랑스산 고급 롤케이크가 5,000원이었어요. 요 상태에서는 그냥 심찬유가 만든 소보루빵 사 먹지 이랬는데, 이게 물가가 오르면서 심찬유가 만든 소보루빵이 2,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죠. 소보루빵이 2,000원씩이나 해? 이럴 바에는 그냥 롤케이크 사 먹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외국산 거를 많이 사 먹게 되겠죠. 그러면은 수입이 증가하고, 반대로 외국 사람들도 프랑스산 롤케이크 많이 먹으려고 하지 심찬유가 만든 소보루빵은 많이 안 먹으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출이 떨어집니다.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가 돈이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겠어요? 아니면 우리나라로 돈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바깥으로 많이 빠져나가겠죠? 수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약화가 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 노력. 아까 위에 보면은요. 물가 상승 요인 중에서 통화량이 많다고 했었죠. 통화량이 많다는 거는 바깥에 굴러다니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깥에 돌아다니는 돈을 없애려고 여러 군데에서 노력을 합니다. 일단 정부는 긴축 재정 정책. 정부가 돈 쓰는 걸 줄이고 세금을 많이 걷는 거예요. 세금을 많이 걷으면은 바깥에 돌아다니는 돈은 줄어들겠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화량을 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 지출이 조금만 해가지고 그 통화량을 많이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거를 긴축 재정 정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세입보다 세출이 많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돈이 많아지는 거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흑자 재정이라고도 합니다. 긴축 재정 정책, 흑자 재정. 한마디로 세금을 많이 걷는다. 요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노력이고요. 중앙은행,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통화량을 감소시켜야겠죠.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도 통화량 감소시키는 거고 얘네도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통화량을 감소시키려면 이자율을 상승해야겠죠. 이자율을 상승을 하면은 막 돈 빌려줘가지고 돌아다니는 게 없어지겠죠. 이자율이 상승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저축하려고 하고 그러겠죠. 안 빌리려고 하고. 이자율이 상승을 하면은 사람들이 원래 돌아다니던 것들도 다 저축을 하려고 하니까 통화량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한국은행이 이자율이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가 지수라는 건 뭐냐면 기준 시점의 물가를 100이라고 했을 때 비교 시점의 물가 수준을 나타낸 것. 만약에 2010년의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2010년의 물가를 만약에 100이라고 둬요. 근데 나중에 2014년이 됐을 때 물가 지수가 109가 됐어요. 그러면은 물가가 얼마나 오른 거예요? 9%가 오른 겁니다. 2010년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간단하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 그냥 물가가 올랐네 이런 건데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계속 오르는 거예요. 물가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현상이라고 하죠. 물가 상승이 이게 적당히 하다가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춰요. 계속 오르는 거예요. 물가가. 인플레이션 요인 이거는 사일쌤이 확실히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알아두세요. 내 생각에 이거 나올 것 같아요.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아까 10,000원 가지고 물가 상승하기 전에는 빵을 10개를 살 수 있었는데 물가가 지속해서 오르니까 빵을 5개밖에 못 사고 물가가 더 오르면은 빵이 3개밖에 못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은 화폐인데 이걸로 바꿀 수 있는 빵의 개수는 계속 줄어들죠. 그러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화폐 구매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10,000원 가지고는 10,000원이 있을 때 빵을 10개를 살 수 있는 구매력이 됐었는데 이게 5개로 줄어들고 3개로 줄어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화폐 구매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하면서 실물자산 가치 만약에 빵을 가지고 있어요. 빵을 가지고 있을 때 원래 이 빵 하나의 가치는 1,000원이었는데 이 빵의 가치가 물가가 뛰면서 이 빵의 가치가 2,000원이 됐죠. 이렇게 하면서 상대적으로 실물자산의 가치는 높아진다. 그리고 수출이 줄고 수입이 는다. 이 얘기 아까 여기서 했죠. 프랑스산 롤케인 얘기하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실업. 여기 실업 내용이 좀 부실하게 써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실업 수업하기 전에 노트 필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업자의 개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게 자꾸 가야 됩니다. 노동 가능 인구, 일단 사람들이 노동 가능 인구로 나눠야 돼요. 노동, 옆에다 적을게요. 도덕이네? 꼴 보기 싫어. 진짜, 제가 오늘 도덕을 또 한 개 틀려가지고 눈물이 나는데, 어쨌든. 노동 가능 인구. 노동 가능 인구는 15세 이상. 15세 이상은 다 노동 가능 인구예요.
근데 이 중에서 현역 군인은 아니고 재소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니네가 만약에 현역 군인이 노동 가능 인구냐? 그러면 아닙니다. 그리고 재소자가 노동 가능 인구냐? 아닙니다. 유치원생이 노동 가능 인구냐?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뭘로 나뉘냐면 뭘로 나뉘던? 나 기억이 안 나요. 경제활동 인구. 그래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뉩니다. 이렇게 나뉩니다. 뭐야? 네. 가끔씩 이렇게 패드가 오류가 날 때가 있어요. 노동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로 나뉩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뭐냐면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을 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할 의사가 없는 학생이나 전업주부, 전업주부라던가 약간 취포족 있잖아요. 요즘 취업하다가 취업을 포기해가지고 그냥 집에서 백수 상태로 놀고 있는 취포족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몇십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취포족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취업하려고 공부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할 의사가 있다는 사람들은 원서 내러 다니는 그런 사람들만 포함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공시생 같이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비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두 가지로 갈리는 거예요. 취업자랑 실업자. 여기서 취업자는 일주일에 1시간이었나? 어쨌든 노동을 하긴 하는 사람. 그리고 실업자는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 중에서 노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실업자입니다. 알아먹겠어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심찬유가 대학생이 돼요. 대학생이 돼가지고 알바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학교만 다닙니다. 그러면 그때 심찬유는 뭐겠어요? 비경제활동 인구겠죠. 근데 심찬유가 현타가 와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해가지고 편의점 알바를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취업자예요. 심찬유가 대학교를 졸업을 합니다. 저는 의대에 갈 생각인데요. 또 TMI. 만약에 제가 의대를 가지 못하고 의대가 아닌 다른 대학교에 가요. 다른 과를 가요. 그러면은 취업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취업 걱정이 돼가지고 열심히 원서를 내고 다니는데 편의점 알바는 안 그만뒀어요. 그러면은 심찬유는 뭐예요? 취업자예요. 그래도 왜냐면 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거든. 심찬유가 편의점 알바를 그만두고 구직 활동 열심히 해요. 그러면은 그때 심찬유는 뭐예요? 실업자예요. 심찬유가 때려쳐 안 해. 그냥 집에서 백수 상태로 놀고 먹고 할 거야. 그러면은 그때 심찬유는 일할 의사가 없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겁니다. 저도 이거 수업 듣고 놀랬어요. 실업자의 범위가 이게 굉장히 좁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랬고,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실업자가 뭔지 알았죠? 그러니까 실업이 많으면은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실업이 많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실업을 하면은 돈을 못 벌죠. 돈을 못 버니까 사는 게 힘들어요. 힘듦. 여기서는 가정 경제 생활의 어려움 이런 식으로 적혀 있고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에도 어려움이 있겠죠. 돈이 없으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만약에 20대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한다면 이게 굉장히 잘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일 안 하고 집에서 백수질이나 하고 있네요. 그러면은 이게 국가 경쟁력에도 악화가 되겠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못 하거나 또는 안 해가지고 이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게 되면은 국가 경쟁력에도 악화가 되겠죠. 그리고 경제 성장 잠재력도 하락이 되고 소득 분배 같은 것도 약화가 되고 그리고 약간 좀도둑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장발장 같은 사람들. 그런 생계형 범죄 같은 것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들이 있죠. 이게 실업이 절대 좋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정부 담당자예요. 실업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대책을 내세워야죠. 실업을 줄일 대책. 유호. 근데 이게 그냥 무식하게 그냥 아무거나 실업자 없애! 취업해! 이러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업자의 종류를 좀 나눠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경기적 실업. 경기적 실업? 이거는 불경기로 인한 실업이에요. 그 사회쌤이 들었던 예시 중에서 스키 강사는 겨울에는 돈을 벌 수 있는데 봄, 여름, 가을에는 돈을 못 벌죠. 이렇게 해가지고 불경기로 인한 실업입니다. 엥? 잠시만요. 이게 아닌데? 나도 설명 잘못했어! 내가 아까 말한 건 계절적 실업이에요. 아까 내가 말한 스키 강사 있잖아요. 정정할게요. 경기적 실업 아니고 계절적 실업이에요. 내가 여기 딱 안 적었어요. 계절적 실업이에요. 그 사람은 겨울에는 계절에는 돈을 벌 수 있는데 다른 계절에는 스키 강사라는 직업 가지고 돈을 못 벌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다른 계절에도 돈을 벌 수 있도록 그런 직업 소개라던가 뭐 지원 같은 걸 해줘야 됩니다. 이게 계절적 실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경기적 실업. 우리 그 옛날에 IMF 때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면서 사람들 막 잘리고 그랬잖아요. 사람들 막 잘리고 그래가지고 그때 실업자가 엄청 많아졌단 말이에요. 이런 게 불경기로 인한 실업이에요. 이럴 때는 정부의 다양한 경제정책 해가지고 경제를 다시 살려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구조적 실업. 예. 세 번째가 구조적 실업. 이것도 사회쌤이 되었던 예시인데, 경비원이 있었어요. 경비원이 원래 아파트에 차 들어오면은 누구세요? 하는 걸 했는데, 차단기가 생겼어요. 차단기하고 무인으로 해가지고 버튼 누르고 그런 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차단기가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 일이 없어지면서 잘리게 되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뭐를 해줘야 돼요? 뭐 차단기 관리하는 사람 그런 일을 가르쳐야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런 거를 마련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찰적 실업. 나 이 일 적성이 안 맞아. 때려쳐. 나한테 더 맞는 거 찾을 거야. 아니면은 내가 이 능력으로 이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나? 됐어. 때려쳐. 더 나의 가치를 잘 알아주는 그런 기업으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때려치는 사람이 있어요. 직업 탐색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실업. 이런 사람한테는 이런 직업들이 있어요 하고 이 중에서 네가 원하는 걸 찾아봐. 이런 게 필요하겠죠. 이런 게 고용지원센터입니다. 이런 걸 운영해가지고 뭐 취업 정보를 제공을 한다. 실업의 종류가 네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계절적 실업. 두 번째, 경기적 실업. 세 번째, 구조적 실업. 네 번째, 마찰적 실업. 이 중에서 자발적 실업하고 비자발적 실업에 나눌 수가 있는데 자발적 실업은 이거 한 개예요. 내가 설명할 때도 이 직업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때려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잖아요. 이게 자기가 때려치고 싶어서 때려친 거예요. 내가 더 좋은 직업 찾으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찰적 실업이 자발적 실업이고요. 나머지는 자기는 안 때려치고 싶었는데 그냥 알아서 때려쳐진 거예요. 안타깝죠. 스키 강사 여름에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겨울에 밖에 일을 못해가지고 때려쳐진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경기적 실업. 자기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쫓겨난 거예요. 구조적 실업. 관리원. 그분 관리원 계속 하고 싶었는데 차단기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쫓겨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나가고 싶었던 게 아닌데 강제로 쫓겨난 거니까 비자발적 실업. 비자발적 실업. 글자 보이나요? 비자발적 실업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해결 방안 같은 것도 뭐 간단하게 알아두세요.
사회가 끝났습니다. 네, 힘들었죠? 저도 힘들었어요. 제가 이게 사회를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수업을 하다 보니까 저도 꽤 오개념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 자신이 약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이게 내가 성찰만 하면 다행이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또 피해를 끼쳤을 거 아니에요? 제가 설명하는 동안 여러분이 만약에 공부를 안 했으면은 아 그렇구나 했다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고,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를 조금이라도 한 상태였으면은 이 새끼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잘못된 건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의심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약간 혼란을 겪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혹시나 말하면서 그냥 정신없이 넘어갔던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시험 잘 보시고요. 저도 내일 시험은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긴 아쉬우니까 기가를 잠깐만 들어가 봅시다. 요호! 기가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기가 잠깐만 들어갔다 옵시다. 여기서 끝내긴 아쉽잖아요. 아니, 안 아쉽다고요? 전 아쉽습니다. 기가는 그냥 도덕처럼 형광펜만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어렵게 안 나오겠죠? 도덕 때문에 너무 불신이 생겨버렸어요. 진짜 도덕 생각만 하면 아직도 빡친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했듯이 지나간 결과는 바꿀 수 없고 우리는 내일 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저도 빨리 기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수송기술 뭔지는 알겠죠? 어떤 사람이나 물체를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거, 요소. 수송 수단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수송 공간이 필요하겠고, 수송 규칙이 필요하겠고, 지원시설, 인력, 이게 필요하겠다. 보고만 넘어가세요. 형광펜을 좀 더 진한 걸로 할게요.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시스템. 이거 매번 똑같잖아요, 사실. 투입, 과정, 산출, 대먹이 매번 똑같잖아요. 그리고 대충 설명을 해줄게요. 투입은 이런 거 있잖아요. 수송수단, 수송공간, 규칙, 지원시설, 인력, 이런 거를 투입을 합니다. 과정은 어떤 사람이나 물체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는 그게 과정입니다. 산출은 그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도착하는 게 산출입니다. 대먹이면 혹시 잘못 도착했어. 그러면 다시 가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거, 피드백이라고 하죠. 이런 게 대먹임입니다. 다 똑같잖아요, 사실. 간단하게 알아두시고, 육상 맨 처음에 수레바퀴, 증기기관, 제임스 와트가 만들었죠. 증기기관. 그 다음에 가솔린기관, 디젤기관. 그 다음에 친환경 자동차,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고요. 컨베이어 벨트, 이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알아두세요. 포드. 그 다음에 열기구, 글라이더, 라이트 형제 가솔린기관 비행기. 이거 작년 기출에서 무동력 비행기를 만드는데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아닙니다. 가솔린기관이에요. 가솔린기관. 그리고 제트 엔진, 장거리로 갈 수 있고, 초음속 비행기까지 발달이 됐다. 그리고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 우주선, 국제우주정거장, 이런 식으로 발달했다. 간단하게 알아두세요. 여러분 이거 모르진 않을 거니까. 그리고 수송수단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 자동차,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고 다니는 기름 넣는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2개의 심장. 여러분 혹시 그 무한도전 좋아하세요? 전 아주 좋아했는데요. 여기 그 옛날에 하가 이런 식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하이브리드 셈이 있어서 리오레. 죄송합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2개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2개의 심장. 표시해놨네. 멋진다. 2개의 심장이 하나는 내연기관이고 하나는 전기자동차. 그러니까 2개를 짬뽕을 해놓은 거예요. 이게 하이브리드 자동차고요. 연료전지 자동차. 연료전지가 뭔지는 뒤에 우리 그 신에너지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텐데, 요 수조 저장 탱크, 이게 연료전지입니다. 요 동력을 이용해서 하는 게 연료전지 자동차고요. 전기자동차 뭐겠어요? 전기 이용해서 가는 거겠죠. 자기부상 열차 아시죠? 해상에서 배를 띄우는 힘은 부력입니다. 앞으로 가는 힘은 추진력이겠죠. 내가 무릎을 꿇었던 거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
제가 도덕에서 무릎을 꿇었던 것은 내일 볼 국어 기가 사회에서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호! 그리고 우주항공수단에서 비행기를 띄우는 힘은 양력입니다. 예. 배를 위로 띄우는 건 부력이고 비행기를 위로 띄우는 건 양력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내는 건 추진력이죠. 안전수칙. 여러분 뭐 지하철 뭐 어떻게 해야 안전한지 뭐 다들 알겠죠?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신에너지, 수소에너지. 이거는 수소의 열과 배정선 발등. 수소의 열과 폭발력을 이용하는 게 수소 에너지다. 배정선 발도 따라하기 너무 힘드네요. 예, 수소의 열과 폭발력을 이용하는 게 수소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환경 오염이 안 되겠죠? 폭발력. 죄송합니다. 연료전지. 내가 아까 위에서 얘기했죠? 연료전지. 수소와 산소가 화학 반응 시 일으키는 에너지. 이것도 결국 수소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상당히 헷갈리는데 이거의 차이점은 딴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도 스터디톡에 한번 물어볼게요. 선생님들 수소 에너지랑 연료전지가 뭐가 다르나요? 하면서 저도 한번 물어볼게요. 수소랑 산소가 화학 반응 시 일으키는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을 하는 그런 에너지다. 그리고 석탄, 액화가스와 여러분 그 옛날에 과학 시간에 상태 변화 배웠죠. 석탄에다가 열을 가하면은 석유가 되죠. 얘는 고체고 얘는 액체니까 고체에다 열을 가하면 액체가 되고 액체에다 열을 가하면 또 뭐가 되겠어요? 기체가 되겠죠. 전력가스. 그래서 석탄에다가 약간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면은 석유가 되고 천연가스가 되고 그런 겁니다. 이런 기술이 석탄 액화가스화 기술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효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8가지 종류가 있어요.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예요. 풍력에너지, 바람 돌아가는 거, 태양광 에너지, 태양의 빛을 전기로 바꿔가지고 이용하는 거. 옆에는 그냥 한 번씩 읽어보세요. 태양열 에너지, 태양의 열을 이용해가지고 냉난방을 하거나 전기를 만드는 거. 그다음에 지열 에너지, 땅 지하에 있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그리고 수력 에너지, 물을 가둬놓고 떨구면서 나오는 그 에너지를 이용하는 에너지고요. 해양 에너지 4가지 종류가 있겠죠. 조수, 밀물썰물, 파력, 파도, 조류, 이거는 해류, 울돌목 이순신 장군이 그 임진왜란 이용을 했던 그 거센 물살. 그런 걸 이용해서 에너지 만드는 게 조류고요. 온도차겠죠. 바이오 에너지는 바이오매스. 그러니까 여러분 옥수수 같은 거 있죠. 옥수수 같은 걸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폐기물 에너지는 폐기물을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그런 겁니다. 예, 여기까지 어느 정도 끝냈고요. 이제 정보통신기술 ICT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단순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 정보는 자료를 가공해서 쓰기 좋은 형태로 바꾼 거고요. 정보통신기술은 이런 정보를 다루는 기술이죠. 특성 6가지 있습니다. 신속성, 신속한 거, 소통성, 소통할 수 있는 거, 보존성, 대량의 정보가 보존되는 거, 정확성,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 융합성, 다른 기술과 융합하는 거, 약속성. 이게 약속된 신호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 간단하죠? 그리고 시스템. 매번 똑같죠? 투입, 과정, 산출, 데모김. 투입은 뭐 방송 촬영 이런 거 저런 거 어쨌든 뭔가 투입하는 그런 느낌이다. 그러면 투입입니다. 과정은 일단 가공 처리 전송 이게 있고요. 과정은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일단 송신을 해요. 그러면 송신기에서 이게 송신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환을 합니다. 약간 전자적인 약간 그런 걸로. 그거를 전송 매체, 그러니까 신호가 정해진 통로를 통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수신기에서 받겠죠? 그리고 그 수신기를 인간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다시 변환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수신으로 띄워줍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신을 했을 때 이게 다시 산출을 하게 되고, 만약에 잘못됐을 때 다시 되먹음을 하게 되는 그런 겁니다. 형태는 음성, 이미지, 영상, 데이터, 멀티미디어. 뭔지 알겠죠? 발달은 그 전기 전에는 뭐 몸짓, 소리에서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시작했고 인쇄소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랬는데 전기가 만들어지고 나서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배재현 쌤이 이거 순서를 알아두랬습니다. 이거 작년 기출에서도 순서 배열이 나왔어요. 이거 순서를 알아두세요. 전신기, 전화기, 무선 전신기, 라디오, 테레비, 애니악, 컴퓨터죠. 통신위성, 테스타이로, 휴대전화, 월드와이드웹, WWW. 순서를 기억하라고 여기다가도 이렇게 적어놨네요. 저는 그 전신기 다음에 무선 전신기인 줄 알고 이런 오개념이 생겼었는데 아닙니다. 전신기, 전화기, 무선 전신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를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순서 기억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역사 외우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자, 미디어. 미디어는 인간 상호 간의 지식, 감정, 의사 등의 정보를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수단이나 매체. 전통적 미디어, 뉴미디어. 여러분 차이점 뭔지 알겠죠? 이런 거 뭔지 알겠죠? 예. 뉴미디어의 특징은 쌍방향. 이런 거. SNS는 자기가 정보를 생산하는 주체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매체죠. 현대에는 유선에서 무선이 되고 있고 초고속, 고성능, 경량화 이런 거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설명 안 해줘도 되겠죠. 그리고 활용은 이런 거 그 다음에 NFC, 핀테크, QR코드 되고 있다. 문제점은 중독될 수도 있고 사이버 공간에서 비방할 수도 있고 불법 콘텐츠와 유해 사이트 해결책 같은 거는 뻔하죠. 중독을 하면은 게임이나 인터넷을 하는데 시간이 맞춰서 사용한다. 이렇게 된 거 비방을 하면 비방하지 않도록 예쁜 말만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 불법 콘텐츠와 유해 사이트 들어가지 않는다.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깔아놓는다. 이런 거 있겠죠? 생명기술. 생명기술의 특징. 부가가치가 높아요. 약을 만들면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죠. 죽는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다른 기술과 융합이 가능하다. 할 수 있겠죠? 환경 친화적. 약간 생명과 관련된 거니까 환경 친화적이겠죠. 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겠죠? 이거 대상 범위가 넓은. 인간부터 박테리아까지 대상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생명기술의 특징이고요. 해기식 기술. 이거 최근에 가지고 꽤 기억이 잘 날 거예요. 그 암양 거기에서 세포 빼내가지고 다른 양의 난자랑 결합을 시켜가지고 대리모에다 넣어가지고 복제양을 했을 때 유전자가 100% 일치하는 그런 거 기억나시죠? 네, 유전자 재조합 기술. 이거는 뭐냐면 유전자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유전자를 착착 잘라가지고 이거를 버린 다음에 다른 유전자에서 가져와가지고 얘를 붙이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유전자를 만들어내가지고 그런 유전자를 만드는 걸 유전자 재조합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콩 같은 거 할 때 병충해에 잘 견디는 유전자를 콩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새로운 유전자 재조합한 콩 이런 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 걸 우린 GMO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자, 기가도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기가는 도덕과 다르게 조금 쉽게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쓸데없는데 미련 가지지 마시고 열심히 내일 거 공부하셔가지고 꼭 내일 좋은 결과 얻으시길 기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일찍 자라는 말은 안 할게요. 일찍 자라고 해도 니들 일찍 안 잘 거잖아. 적당히 하다가 다음날 컨디션에 지장 가지 않을 만큼만 공부하고 푹 주무시고 내일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합시다. 안녕.